동영상 교육 있다고 들어가래요. 그래서 영화관처럼 생긴 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는데 막 졸음이 오더라고요. 문 앞에 이제 교감이 딱 서서 야 봤어? 해서 네 봤습니다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17년 차 되는 탈북민 이미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건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이름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걸 일단 그 규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해외에서 임무 수행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경우에 한 사람이 잡히면 줄줄이 잡힌대요. 본명을 알거나 그 사람의 얼굴을 알거나 하면 줄줄이 잡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도구를 다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훈련을 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척이나 여자들은 이쁘고 무척이나 뭐 키도 늘씬하고 뭐 남자들도 잘생기고 뭐 이런 사람들로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상상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키도 작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 사람의 토끼에 따라서 뽑히기 때문에 그 인물학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안무명은 장미였어요. 많이 자면 4시간, 5시간 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적게 잘 때는 3시간? 그거는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교감이 해야 될 일들을 잘 못했을 때 점수가 비결점이 있는 것들은 다시 반복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 점수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재우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든 가중치였어요, 그때는. 거기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낙하 훈련이었어요. 예, 지금도 좀 높은 곳이 올라가면 두려움은 없는데 가슴 떨림은 너무 심해요. 심장 떨림이. 저희는 낙하 훈련을 여기는 참 한국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낙하 진짜로 낙하를 하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처음부터 낙하를 태우진 않아요. 비행해서 낙하를 하진 않고 맨바닥에서 착륙할 수 있는 거를 점프하는 거부터 이제 몸의 중심 잡는 거. 낙하는 비행해서 고도 몇 킬로 한 9m, 10m 높이에서도 점프할 때 중심 잡는 방법? 이거를 밑에는 다 모래바닥으로 해서 저희는 뛰긴 하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잘못 떨어져가지고 하반신 마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반신 마비였는데 집에는 안 보냈었어요. 그 사람 병원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죽인 것 같아요. 거기서. 김정남이 때가 기억나시나요? 나는 그 김정남이 때를 정말 공감하는 게 저희가 그런 걸 배웠거든요. 검색대에 있는 데는 여자들은 이게 핀이나 이런 거는 검색대 그냥 통과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여자들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이 귀걸이나 이런 거 다 통과가 돼요. 근데 이게 다 세부치죠. 여기에 독침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남자들은 좀 이제 옛날에 식상하게 이제 그 만년필 이런 볼펜 이런 게 들어왔는데 그게 다 러시아에서 들어왔었거든요. 독일, 러시아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건인데 거기 기술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었고 김정남이 때 그렇게 옆으로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났잖아요. 그래서 마비 와가지고 순간 죽었잖아요. 그게 독이 퍼지는 게 대부분의 독성물에 따라서 좀 다 틀린데 강한 독성물이면 어쩌면 사람이 가요. 강한 독성물. 꼭 필요로 암살을 해야 하면 그 써야 되고 필요치 않고 내가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만약 잡혔을 때 내가 안 불려면 내가 그 독성을 내가 스스로 써야 돼요. 나 스스로한테. 그거는 아직까지 북한은 존재해요. 동영상 교육 있다고 들어가래요. 그래서 영화관처럼 생긴 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는데 자막이 열리는데 몸은 피곤하고 연관 줄 알고 딱 봤는데 처음에 막 여자 남자 쫄라당 뻗고 막 이거 저건 뭐야 하고서 그다음 그 뒤로부터 잠을 잤어요. 저는 막 졸음이 오더라고요. 문 앞에 이제 교감이 딱 서서 야 봤어? 해서 네 봤습니다 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어떻게 해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여자들한테는 여자가 남자한테 어떻게 해?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꼬셔? 이걸 물어봐요. 근데 그건 기억이 없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다시 들어가. 그래서 계속 들어가래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장면을 한 3개, 4개 막 머리다 기억을 하고 자는 거예요. 또 30분을. 그래 딱 넣으면 여자는 어디 여자야? 하면 코뼈여자가 외국 여자예요. 막 이러면 야 미국 여자야? 유럽 여자야?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희 서양이요? 막 이러면 맞아 이러고 그러거든요. 유럽 보고 서양이라 하는데 여자가 남자 걸 어떻게 해? 남자 거도 그때 처음 본 거네요. 말하기 막 창피하면 야 이건 교육이야. 창피할 거 없으면 말해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통과 이러는데 저는 처음 남자분이랑 관계할 때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왜 하고 있지? 그거는 왜 영화로 나오는 거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너무 진짜 충격이었고, 야, 이거를 실전으로 그 선생들이 그 포르노 그 교육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는데 그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가 그랬어. 너 이제 몇 년 있으면 저거 실전을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실전을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와, 저게 교육이라고 지금 저걸 해야 된다고 막 그게 제일 충격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임무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은 저희는 들어갈 때 그냥 빈몸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산속에서 일주일씩 아무것도 식량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거기서 살아남기를 해요. 그냥 맨몸만 산에다가 우리를 뿌려 넣는 거예요. 둘씩 같이도 못 있게 해요. 이거 있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해요. 왜? 사적인 얘기를 할까 봐. 그래서 혼자서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그 산속에서 먹을 걸 해결해야 되고 잠도 거기서 그렇게 알아서 자야 돼요. 저는 진짜 가랑이 덮고 잔다는 얘기를 거기서 해봤는데, 참나무 이파리나 소나무 이파리가 깔끔해서 막 아플 것 같죠. 근데 덮으면 따뜻해요. 그거 거기 갈 때는 삽도 안 줘요. 보병삽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산에 가면 이게 웅덩이가 파진 게 있어요. 그럼 가랑이 뒤에 수국이 있거든요. 그걸 파헤치고 그 안에 들어가 눕는 거예요. 잘 때는 생각으로는 교감도 없고 완전 자유로워서 일주일 동안 난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잠만 잘 거 했는데 못 자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잤나? 이게 짐승 우는 소리에 뱀이 있을까봐, 벌레 있을까봐 이런 신경들을 곤두서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못 자요. 빨리 그 지역에 대해서 캐치를 해야 되고요. 어디 나라를 가든 어떤 인물을 갔든 캐치력이에요.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취향이라든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걸 경계를 하는 건지 이거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배운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어딜 가면 눈치가 되게 빠르다고 적응을 너무 빨리 한다. 그게 돼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뭐 아무 일도 안 할 사람 같은데 무슨 일을 시키든 다 잘하니까 놀래요. 촉발이 되면 일단은 자기 임무에 대해서 불지 않는 게 그 조직에서는 그렇게 명을 하지만 사람이 위법하면 다 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은 있겠죠. 끝까지 북한을 옹호하거나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너네 나를 죽여도 나는 안 불 거야 라고 안 부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태국에서 그때 간첩이 한 명 잡혔는데, 남자분이 키 작으면 김영철이라는 분이 잡혔는데 그 사람 끝까지 안 불었더라고요. 그 사람 끝까지 안 불었는데 태국에서 사형당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형은 안 하잖아요. 한국이나 이제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국도 잡히면 사형이에요. 본국을 안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는 잡히면 걔네 손에 죽지 말고 네 손으로 줘보라, 이런 취지예요. 전혀 못 봤. 전혀. 지금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북한 당국이 SNS가 활발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해킹도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얼굴을 가리고 훈련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SNS로 주고받고 임무를 받고 임무를 수행하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날 일이, 같은 동료로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거죠. SNS로 다 임무를 받고 각자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얼굴을 가려서 훈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SNS가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의 간첩들은 자기가 직접 안 나서고 돈을 투자를 해서 사람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도 이제 북한을 독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 충주 교회 사람들도 이제 알면서도 도와줬고 어른길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준 거고, 북한 탈북민들도 여기 와서 같은 탈북민이라고 접근을 해가지고 야 너네 동네에 탈북민이 몇 명이나 사니, 그 얘기 어디서 온지는 아니, 뭐 이렇게. 탈북민들끼리도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국적이 같은 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허물없이 나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다 기억하는, 그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북한 당국이 아는 이유가 그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야 너네 집안에 누가 한국에, 심지어 사랑이 뭐가 있는지, 식구가 몇 명 있는지, 집이 어딘지, 동네가 어딘지, 직업은 뭔지 이것까지 다 안돼요. 이렇게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뉴스로 군 간부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SNS로 달러 돈을 받고 군 정보를 해킹해서 줬잖아요. 해외에 있는 간첩한테. 제가 훈련받은 경험을 토대로 하면 저희 때도 컴퓨터 배워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배웠죠. 그때 컴퓨터라고 안 하고 전자기계 암호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제가 조금씩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또 새롭게 경각성 높여주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하는 말들은 제 개인적인 소감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훈련받았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더 이상은 제가 이제 숨길 것도 없고 해야 할 일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할 일밖에 없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호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이미요. 몇 살이야? 26. 야, 건방지게 똑바로 서. 여기 안기부예요? 야, 너 북한 사람 아니지? 밖에 헌병이 2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기건봉을 딱 꺼내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탈북한 지 17년 차 되고 있는 이미옥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간첩 훈련을 받고 특수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불법적인 장사들을 꽤 많이 북한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일을 했는데 한순간에 이제 사기를 당하는 일을 겪고 돈을 빌려다가 납치가 되는 일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납치가 돼서 제가 이제 중국이라는 곳으로 오게 됐었는데, 납치가 됐던 원에서 중국 공항에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북송되는 일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북송이 되면 총살이에요. 무조건 사형이어서 북한에 다시 돌아가면 제가 죽는 거를 떠나서 저희 온 가족이 사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엔 다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한행을 이제 결심을 했고, 예전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나 자신이 너무 싫기도 하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제가 죽을 때까지는 이걸 안고 가야 되는 거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의 그 삶은 훈련소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거 아니고 저를 돌격대로 데리고 간다고 데리고 나갔던 것이 돌격대가 아닌 이제 간첩훈련 받는 훈련소였는데, 그러니까 신병훈련 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에 저는 그거를 못 견뎌냈고, 원래는 죽어서 나가야 되는 훈련소에서 죽어서 나간 게 아니라 이제 가느라면 죽겠다라고 보냈던 케이스가 살아난 케이스고, 네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니. 북한 당국은 협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혈서까지 썼기 때문에 얘네가 그거를 누설한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나 형제들한테 누설을 했을 시에 너의 가족은 무사치 않다라는 그 각서에도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저희 엄마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엄마는 조금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돌격대에서 온 사람들이 얼굴을 안 보여주고 선글라스 끼고 들어오고 이제 시당 책임 비서가 들어오고 막 시당 책임 비서가 들어오는 동시에 다 나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시당 책임 비서도 나가고 부대 소속 사람만 딱 남아서 저한테 혈서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시당 책임 비서 들어오고 당신이 한 공로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18에 겪었기 때문에 21살까지 3년을 견디는 동안에 엄마는 이제 조금만 제가 탈선에서 나가기 시작하면 또 그런 너 사람 새끼가 못돼서 그런 곳에 한번 또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견뎌내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술을 먹고 엄마한테 주종하듯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너 이 얘기 술만 먹으면 너 그럼 술을 먹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네가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 아우짓 한강으로 간다 막 이러면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한테 조금 하고 나니까 마음은 좀 편했었는데, 그 후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저희 집하고 처음으로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일주일 전에 보이부에서 왔었다. 보이부에서 막내딸이 남조선 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할 때 저는 뒤통수가 얻어맞은 느낌? 제가 국정원에다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 동시에 저는 국방부에서 주는 돈도 안 받았고요. 군대 나갔다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좀 이제 국방부에서 돈을 좀 더 줘요. 많이 탄 사람들은 몇백만 원씩도 탔고, 당충이라든지 뭐 이제 북한에서 직행으로 이제 부대 탈출하는 사람들은 이제 총기나 부대 기한 정보나 이런 걸 갖고 들어오면 아마 국방부에서 사례가 좀 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례금이. 국정원에서 사례금을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나는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고 내 가족이 북한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만 나는 원하고 있으니까 난 일반인처럼 나는 지내고 싶으니까 철저한 보안을 원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보이부에서 일주일 전에 막내딸이
뭐 남조선 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남조선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엄마가 막 펄쩍댔대요. 근데 그 동시에 제가 또 브로커를 찾아서 연락을 했었고 저희 오빠가 엄마 옆에서 이제 통화를 하는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조국에서 너를 심판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심판할 거다라는 얘기를 저희 오빠가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면 저희 오빠의 마지막 얘기였어요. 내가 그때 막 오빠한테 미친 거 아니냐. 네가 김일성이 김정일이 시대에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사는지 네가 몰라서 그런다 막 이랬더니 저희 오빠가 네가 반동주의 사상이 깍두로 쳐도 단단히 들어찼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어머님하고 오빠를 데려오려고 시도를 했어요. 국경연선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에 통화를 했어요. 12시부터 1시 사이에. 국경연선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1시간 뒤면 두만강을 건넌다고 해가지고 제가 연변에 있는 걸로 해서 연변에서 만나서 얼굴만 보자. 이제 못 보니까 대신에 내가 북한에 보낼 때 북한 당국에서 아무 말 못하게 당당하게 해서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쌀도 몇 차로 보낼게 막 이러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뿌로카랑 다 짰는데 뿌로카가 전화가 오기를 돌아갔대요. 왜 돌아갔냐라고 했더니 뭐가 잘못됐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 인솔을 하는 뿌로카가 10분 동안 그 기다리기가 힘들어가지고 마약을 하면서 쓸데없이 얘기를 했대요. 너네 중국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거쳐서 남조선 갈 거라고. 그래서 저희 오빠가 돌아서서 갔는데 통화를 다시 했어요. 저희 오빠가 도끼를 쥐고 자기가 출발을 했대요. 왜 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내가 진짜 잘 살 때 진짜 물질적으로도 북한에 내가 도와줄 때 누구도 아무런 말을 못할 때 진짜 6.25 때 넘어왔던 그분들처럼 만큼 살 때 그때 내가 다시 연락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진짜 안 했었어요. 안 하다가 2014년도에 집에다 도와주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하고 오빠가 그해 해령시 보이부에 갇혔다가 너 보이부로 이송이 됐다 하더라고. 너 보이부에서 사형을 당했는데 저희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큰 언니가 자기도 지금 이혼하기 직전이고 형부가 이제 반역자 집안이랑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0년 넘게 없는 동생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네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너 때문에 엄마하고 오빠가 사형 당했는데 사형한 날짜하고 장소를 모른대요. 하는 거 알려 안 줘요. 공개 처형하지 않은 한 알려 안 줘요. 언니가 하는 얘기가 네가 거기서 남조선에서 도대체 뭐를 하고 다니냐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언니가 네가 남조선 역도들한테 심하게 세뇌가 돼서 네가 지금 나라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지금 어떤 반역을 지금 저지르고 있냐라고 하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서 내가 죽더라도 동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제발 연락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올 생각이 없냐라고 했더니 언니가 내 조선에서 내 조국에서 죽으면 죽었지 나는 거기를 안 간다. 너처럼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연락을 끊은 채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딱 내리면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남조선을 간다고 왔는데 이게 왜 미국이냐 처음엔 그렇게 놀랬어요. 인천공항 자체가 엄청 큰 데다가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많이 변해 있을지도 몰랐었고 영어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네 막 이러면서 왜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줬지? 나는 미국을 원하지 않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한국 아니에요? 했더니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인천공항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제가 훈련 받을 때도 저희는 한국에 대해서 배우긴 하는데 서울 타워라고 보여주고 용산하고 용인 그 미군 기지 있는 그쪽을 이제 옛날에 찍은 거겠죠. 저희 훈련 때 보여준 게 아마도 교육 선생이 하는 얘기가 저희 보고 이걸 믿어서는 안 된다. 그냥 남조선은 자본주의다 보니까 이게 다 잘 사는 놈들이 사는 그런 건물이고 보여주게 한 거고 여기 가면 거지가 많고 북한 사람이 가면 그 북한의 그런 제도가 너무 좋아서 남조선 사람들은 오고 싶어 하는데 못
못 온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데 그 거리를 막 이래 보는데 거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스팔트. 북한은 아스팔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닥에 뭐 떨어져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속으로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바닥에 떨어진 거를 거지들은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북한 같으면 북한의 거지들은 속이 막 묻어있는 진짜 먹을 수 없는 것도 막 털어서 막 돌도 막 이렇게 먹다가 뱉으면서도 이렇게 먹는데 아, 여기는 진짜 거리가 너무 깨끗하구나 막 이렇게 봤는데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볼 수가 없는 북한에서는 이 십자가가 아니 왜 사람이 죽으면 표말이 북한은 표말이 이렇게 십자가예요. 그 밑에 바닥에 이렇게 묻는 게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 모양이. 그런 거를 왜 수산하게 보기 흉하게 이렇게 막 재밌냐 했더니 거긴 한글로 교회라고 써 있잖아요. 그 비석을 저렇게 큰 글씨로 막 썼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그것도 궁금하니까 이제 그때 아 저건 교회래요. 교회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막 이러면서 아니 여기 대통령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왜 믿냐? 대통령이 말이 법이고 진리인데 왜 그거를 믿어야 되냐? 막 이런 식의 질문들을 했는데 한국에 딱 왔는데 거지가 있기는커녕 저는 진짜 그때 교육받기로 남조선의 거리는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걸음을 걸어도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걸음 걷는 것도 돈을 내야 되고 화장실 가도 돈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걸으면서도 돈을 내야 된다는 그 의미가 한국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세금을 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회로 탁 이제 그 임대 아파트 주면서 내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로 영치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무슨 돈을 내래요. 아니 이걸 왜 우리 집에 오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이게 남의 집게 왜 우리 집에 오냐고 나는 이런 거 쓴 게 없는데 갑자기 지방세 뭐 교육세 뭐 아니 나는 지방세 낼 일도 없고 교육세 낼 일도 없고 교육받은 것도 없는데 이걸 왜 내냐고 막 그 처음에 관리사무소 막 갖다 줬어요. 제가 관리사무소에다가 막 왜 너네 막 내가 스트레스 받게 이런 걸 주냐 막 이러면서 전화를 막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막 북한 사람이라 하니까 와서 이제 그분이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비를 냈더니 이번에는 뭐 가스세를 내라고 가스비를 내라고 또 지로영치가 오네요. 이게 뭐냐고 가스비를 왜 내냐. 관리비에 다 포함된 거 아니냐. 관리비 엊그제 돈을 냈는데 세금을 냈는데 무슨 또 돈을 내라 하냐 막 이러면서 또 싸웠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좀 이따 전기세가 들어오네요. 처음에는 아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를 모른다고 지금 험택기 씌우는구나. 그 사람들이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해본 사람들이.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 혁명 역사, 김정일 혁명 역사 뭐 이런 거는 정말 다 거짓말. 북한 사람들이 허용이라는 존재가 김혜영이라는 존재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그 윗간부들도 알면서도 입도 뻥끗 주민들한테 말할 수 없었던 그 김정은이 존재감도 정말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툭 나타난 거야. 김정일의 아들이랑 자기네가 숨겨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니까 북한 당국으로서는 그렇게 왜곡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김정일이 배다른 형이 있어요. 배다른 동생 김평일이 김일성이 똑같이 닮았어요. 김평일이는. 예, 근데 북한 당국이 김평일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김일성이가 재혼을 해서 난 아들인데 김정일이보다 더 얼큰하고요. 김일성이 항상 김평일이를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그렇게 질투를 많이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 간부들이 김일성이한테 같이 있으면 어떠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 김평일이를 보내야 된다, 해외로 보내야 된다 해서 김평일이가 쿠바로 가 있어요. 김평일이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북한 당국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김정남이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김여정이 나오고 막 이런 시스템이 아마도 북한은 김정남이도 잘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되게 소개가 안 됐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김정은이는 김주희 양을 자꾸 이제 언론에 노출시키는 게 나는 이렇게 장가를 갔고 내 자녀가 있고 얘가 아니라도 또 다른 이제 나중에 아들이 이제 갑자기 등장이 이제 뭐 세대 교체가 될 때 자기가 우문스러운 존재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김주희라는 아이를 이제 내 아이야 이러면서 지금 얘가 자라나는 과정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게 이 애한테 세습을 시키려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뭐 김여정이처럼 누군가의 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내몰겠지만 지금의 자기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세계 언론에도 약간씩 나오긴 하는데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이 아이의 존재감을 안 드러내는 이유는 그 아이의 그 생명 보호를 위해서 안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희를 내세운 것 같아요.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도 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세계 정세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라는 이 나라에 갑자기 김정일이가 시들시들할 때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대 교체한다고 북한 인민들 앞에 탁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간부들도 아마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그 인민들 속에서 동요하는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정은이가 언론에 나왔을 때 얼굴이 되게 사색하고 막 걱정이 많던 지금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밑에 사람들 다 잡은 거예요. 자신감 있고 하니까 자녀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나한테는 이 아이가 아니래도 또 다른 아이가 있지만 나중에 내 대를 이을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절대로 북한은 여자가 대를 잇진 않아요. 엄격했어요. 엄격했어요. 근데 제가 숨기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이 나라에 발 뻗고 살려고 저는 왔기 때문에 내가 그 북한 당국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솔직함을 털어놓음으로써 북한에는 내 가족을 보호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나는 한국 당국을 믿었어요. 나는 훈련생이었지 그거에 대한 교육을 완벽하게 다 받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여자들은 그 3, 4년 동안 훈련받고 해외로 이제 나가는데 남자들하고 달리 북한에서 성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훈련받을 때 성교육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야동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게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을 하기 위해서 해외를 보내요.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여러 남자들하고의 그 관계 이런 거를 원만하게 시험해보기 위해서 내보내요. 근데 저는 그 단계가 아니었고 몇 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정보라고는 많은 정보는 없지만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말로만 듣던 훈련소는 있는데 간첩들은 잡았어도 간첩들은 잡히면 임무를 수행하다가 잡혔기 때문에요. 내가 그 나라를 목숨을 걸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안 해요. 어차피 여기서 내 임무를 받은 것만 들어도 그것만 들어도 나는 여기서 죽던 저기 가서 죽던 둘 중에 하나의 목숨은 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초기 신문을 해요. 딱 들어와서 짐 다 검사하고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이름 말하고 태어난 것 말하고 생년월일 말하고 중국에서 몇 년 있었는지 말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딱 들어가서 이제 이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분이. 이름 이러길래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이름이 뭐예요도 아니고 이름 이러길래 그 사람은 많은 사람 상대하니까 이제 힘들었겠죠. 저로서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딱 나쁘니까 얼굴이 딱 이게 씌워졌어요. 나는 한다고 기분 나빠가 이미요. 딱 이랬더니 원래다 보는 게 되게 너 뭐야? 라는 그런 표정의 얼굴로 저를 봤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몇 살이야? 이러길래 물론 저보다 나이가 위였겠지만 제가 그때 20대였잖아요. 26이요. 이랬더니 야 건방지게 똑바로 서 뭐 이렇게 하길래 가만히 있다가 제가 여기 안기부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죄인 아닌데 죄인 취급받는 건 난 너무 싫다 했더니 탈북민이 국정원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안기부예요 라고 말하는 게 저 역대적으로 제가 처음이래요. 야 너 뭐야 너 간첩이야 막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서 조사 안 받겠다. 난 국정원 가서 조사 받을 테니까 국정원에 안내해라. 제가 이렇게 반말을 했어요. 나 죄인 아니야. 나 여기 살려고 왔어. 내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야 너 북한 사람 아니지? 너 북한 말투 아니야? 막 그랬어요. 저는 처음부터 한국어로 조금씩 많이 했어요. 나 북한 사람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소리를 치니까 밖에 헌병이 2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 옆에 딱 서서 그 전기권봉을 딱 꺼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게요? 내가 이러면서 저 고문하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밖에서 남자분이 딱 지나가다 뭐야 하며 들어오시는데 그 국정원 남자분 선생님이었는데 보더니 저를 이렇게 위아래를 훑어보시더니 내가 조사할게 하더니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커피 한 잔 타주시면서 안주라고 하면서
어디서 왔어요? 뭐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북한에서 군대 갔다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처음엔 그래서 아니요? 군대 안 갔다 왔다고. 사회생활 했다고 했더니 아니야 너 펌이 군생활 한 사람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알리나 봐요. 군생활 한 사람들은 이 규를 생활한 게 있어서 이게 딱 뭐가 나는 게 알린대요. 나를 또 보는 걸 아니까 또 보는 거에 안 넘어가려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이 알았어 일단은 내일부터 정식 조사 좀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여기서 너 하루 종일 좀 생각 좀 해봐. 그 독방이 고개에 덕방 들어가 있었어요. 아침에 딱 그분이 와서 커피에다가 빵 딱 주시면서 이거 먹어봐 이거 남자 손빵이야 막 이러면서 주시는데 제가 딱 먹으면서 평양빵보다 못합니다 내가 이랬어요. 장난치면서 평양빵이 더 맛있습니다 내가 이러면서 평양에 대게빵이라는 거 있는데 드셔보셨어요? 막 내가 이런 장난을 쳤는데 그분이 딱 그러더니 너 평양도 가봤니? 지방에서? 막 이러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하다가 이제 잠깐 좀 생각 좀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다가 군대 생활은 좀 했는데 일반 군대 생활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제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내 가족을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내 가족이 아직 북한에 있는데 난 이 사람들을 지켜야 되고 외가 쪽 분들이 아직도 중앙당 쪽에 있는 분들도 좀 아직 있고 신분이 좀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건 있는데 내 부모나 내 형제가 우선이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된다 라고 하면서 간첩 훈련 받는 훈련소를 아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지 이러더라고요. 지옥을 알아 이러더라고요. 저 지옥을 몰라요. 저는 지옥을 몰라요. 모르는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갈 때부터 안장을 꼈고 나올 때도 식물인간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저희 훈련소는 산속 깊이에 있어서 인가하고도 멀어요. 나는 대한민국에서도 인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싶고 북한에 있는 내 가족만 무사하면 된다. 그것만 보장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다 해줄 거다. 그래서 그때 3일 되는 날 나가라 하더라고요. 북한에 있었던 나는 일단은 북한이라는 그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이 사회주의 체제지만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사람도 많이 괴롭혔고 취급받고 싸우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조금 거슬린다라고 하면 이제 뒷골목에 와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가서 때리기도 하고 막 했는데 근데 한국에 온 나는 인간이 된 미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말해준 그 정치 사상하고는 너무 다른 세상을 받고 세계를 받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깨닫는 인간이 됐다고 봐요. 저는 북한에선 그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북한 체제는 이미 흔들렸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그래서 마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김정은이도 그렇게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뇌 쪽이 안 좋아요. 지금 김정은이도 마흔이거든요. 김정은이가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초반 몇 대 되면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탈방한 지 17년 차 된 이미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마도 김주희가 된다고는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북한의 대대로 내려오는 정권은 여자가 아닌 남자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바깥 일을 큰일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바깥에서 큰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대의원 선거 이럴 때 옛날에도 그 여자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여자들이 좀 되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김여정이 때문에 조금 좀 보편화되지 않았나. 말로는 남녀 평등권이라고 북한도 말을 해요. 근데 전혀 평등권은 없어요. 남자 우월주의가 더 심해요. 북한은. 그리고 여자의 그릇은 대외 사업을 하기에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이기도 하고요. 남자들이 여자를 신뢰하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숨겨진 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언젠가는 나타날 거예요. 예, 이게 시간 문제이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김정은이도 지금 마흔이거든요. 김정은이가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초반 몇 대 되면 슬슬 이제 세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북한이
택시도 생기고, 그때는 뭐 택시 회사라는 게 없었는데 택시 회사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로 가면 돈 주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한국처럼 택시라고 써져 있도록 한글로. 그 평양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도 이제는 신용거래라는 게, 예전에는 옛날 지주들처럼 뭐 쌀 1kg 꺼주고 가을에 가서 10kg 받고 이런 고리대식으로 저희 집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면 몇 프로 달달이 이자를 내야 되는 시스템이 거의 세계화 수준 정도로 지금 들어서고 있대요. 먹는 것도 이제는, 옛날에는 뭐 옥수수밥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쌀 수준 정도? 잘 사는 집은 다 쌀 먹는데요. 예, 사람들의 생각이 다 한국이 이제는 잘 살고, 한국에 넘어온 탈북민들이 3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북한에 돈을 보내줘요. 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탈북민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경제를 살려가면서 살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 경제를 또 윙윙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국 노래도 그렇고 한국 영화도 그렇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산다라는 것이 너무 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 밥솥, 한국 TV, 한국 가전제품이 진짜 1순위래요. 잘 사는 집들은 그거를 갖다 놓고 그 삼성 거라는 거, 삼성이라는 그거를 떼낸대요. 마크를. 그거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 한국 제품을 쓴대요. 그 밥솥 진짜 일러준대요. 거기서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는 이게 북한이라는 우리 땅이 잘못되고 있구나, 잘못된 거구나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제를 못하니까, 한국으로 도저히 가족이다 하지만 옛날에는 막 교도소 보내고 교화소 보내고 노동단련대 보내고 막,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한대요. 살게끔 놔둔대요. 그냥 놔둔대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면 돈을 다 뺏었어요. 보이부에서 갈취를 해갔어요. 근데 지금은 놔둔대요. 모른 척 눈을 많이 감는데요. 김정은이 자체가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 또 도망을 칠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김정은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라. 한국에서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 죽였거든요. 요즘은 안 그런데요. 놔둔대요. 감시만 한대요. 김정은이도 그렇게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원래 몸매가 되게 날씬한 몸매였는데, 김정일이가 이제 세습을 인계를 하려 보니 김일성이를 닮은 사람을 내세워야 이제 북한 인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 이미지가 굉장히 김일성이를 흡사하게 형성하느라고 많이 애를 썼더라고 보니까요. 러시아에서 살찌는 주사를 맞는다 하더라고요. 이게 인위적으로 살을 찌은 거기 때문에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일이도 그렇고 뇌 쪽이 안 좋아요. 고혈압, 뇌질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도 인내적으로 살을 찌웠기 때문에 고혈압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뇌에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거는 대대로 내려오는 아마 거질적인 질환이 아닐까.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을 좀 더 많이 키우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의사를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해도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이미 흔들렸어요. 북한 체제는 이미 흔들렸어요. 이미 흔들린 지는 오래됐고요. 언제냐면요, 90년대에 모의를 했었어요. 평양을 쳐들어가려고. 이게 발각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문존수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 체제를 뒤엎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정협이 넘어가고 항정협이 18대 후손까지 이제 처형하고 정치범인 수경소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잘못된 것들이라는 거를 군 기관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끼리는 시시시시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일로 바칠지 저 사람이 일로 바칠지 모르니까 누구도 못 믿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육사단 운전수가 한 개 사단을 소집을 한 거예요. 쳐들어가자. 무기랑 해가지고 차로 이동을 했어요. 원래 이동 중에 잡혔어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는 평양까지 들어갔는데 10호 초소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은데 경무관들이 다 지켜요. 경무관이라는 거는 이제 북한의 1급 경호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10호 초소에서 바로 자기네가 모르는 부대들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직속 평양에다 전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1번 처소에선 통과했는데 2번 처소에서 걸린 거예요. 2번 처소에서 걸린 이유가, 1번 처소에는 기존에 있던 병사다 보니까 아니까 통과시킨 거예요. 건널 없이. 2번 처소에는 신입병사가 들어온 거예요. 신병들은 착대를 하거든요. 하란 대로 하거든요. 이게 상사든 뭐든 무조건 수색을 해요.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하고 무조건 수색을 해요. 얘네는. 근데 신병이 2명이 서 있었는데
야 나 무슨 사단 누구야? 아 알겠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이 새끼가 내가 너 언제 왔어? 오늘 보러 왔습니다. 그래 야 난 너네 여기 지도원 누구 알고 알겠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경호부 애들한테 하란 대로 해야 돼요. 심지어 중앙당 간부에도 해야 돼요. 그거는 신분증 보여줬더니 차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훈련이야? 이랬더니 무슨 훈련입니까?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차량 봐도 됩니까? 라고 한 거예요. 차 수색을 차량 보여주는 순간 이게 다 무기거든요. 그래서 야 펴 이렇게 된 거야. 그냥 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수색 안 하고 그냥 쫙 나가니까 얘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위에다가 직속 중앙당에다가 무슨 차량 어디 사단 차량이 지금 차량에 무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다가 포위가 된 거야 얘네가. 그래서 그게 감행됐던 사람들이 다 총살당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함부로 못해요 그걸 쿠데타를.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북한 사람들은 너무 답답해. 왜 쿠데타를 못 일으켜? 사람들이 알면서 왜 들고 못 일어나 이러는데 들고 일어나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들고 일어난 사람만 죽어. 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멸사가 되니까 누구도 그걸 원하질 않아. 나 하나 희생되면 좋은데 한국은 그랬잖아요. 한국은 뭔가 일으키려고 하면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다 몰살시켜. 그러니까 그걸 못해요. 마르크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훈련할 때 잠깐 들었던 얘기긴 한데 이 사람이 사상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고 북한에서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김일성이가 우상화했어요. 근데 독일이 그때 전쟁 중이었거든요. 동독하고 서독. 근데 동독이 졌잖아요. 서독에 먹혔잖아요. 동독이 마르크가 주장하는 사회주의, 우월주의였는데 먹히면서 세계에서 서독이 동독을 먹어서 하나의 국가가 됐다라고 이제 명칭이 되니까 북한이 주장할 수가 없고 그걸 교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르크라는 이름이 쏙 들어가 버렸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의 초상화는 김일성이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김정일이가 하면서 내려갔죠 그게. 근데 레닌 막스주의 사상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학교 때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레닌은 소련의 첫 혁명가이기도 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한 첫 지도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굉장히 그거를 북한을 그런 나라로 만들 거라는 거를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게 레닌 막스주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 우상화하죠. 김일성이가 레닌을 우상화하듯이 우상화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김정일이 하면서 그게 내려갔었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김정은이는 아마 알 거예요. 김일성이를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되게 우상화를 하고 김정일에 대해서는 평이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러시아에다 북한이 이제 핵도 주고 무기도 주고 하면서 러시아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미국도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가 됐고 세계가 유럽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가 지금 논쟁이 되는 한국이 돼버리니 러시아를 버리면 안 되거든요. 북한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푸틴을 존중한다고 하게 되면 안 돼요. 북한 입장에서는. 푸틴이 반대파도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푸틴을 존중해주면 안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레닌을 해주는 거예요. 레닌을 다시 우상화해줌으로써 우리는 러시아라는 이 나라를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너네를 잊지 않고 우리는 너네를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레닌 하나만 올려놓으면 세상이 보는 눈치랄까? 그것 때문에 다시 마르크를 다시 올린 것 같아요. 마르크도 그래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고난의 행군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는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97년도에는 진짜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말이 날 정도로 사람 고기 먹고 뭐 사형당하는 가족들도 저는 실제로 봤고 그럴 정도로 엄청 힘든 그 가정이 2000년도 들어서면서 그걸 극복했어요. 북한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에 손을 내밀고 이제 바라보지 않고 장사라는 거를 시작을 하면서 불법적인 거 막 저도 많이 했지만 지금도 북한에 그래서 마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성이 키워졌달까? 그러려니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년대 후반 때보다는 더 잘 산다고 봐요. 빈부차가 심하지만 옛날처럼 굶어 죽고 이런 거는 없어요. 저도 전쟁을 바라진 않지만 북한이라는 저 나라가 핵무기 하나 가지고 흰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쟤네 마음만 먹으면 하겠죠. 전쟁을 하겠죠. 근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을 하게 되면 어느 나라나 손해는 막대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한국군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게 미국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쟤네도 뭔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을 해요.
지금 겁없는 김정은이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북한이 뭐 핵무기를 뭐 완성했다 뭐 했다라고 하지만은 확신을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개발한 개발자도 확신을 못 했었어요. 왜? 실탄으로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러시아에다 핵무기를 실제로 줬잖아요. 보안점과 어떻게 원거리 조작을 해야 될지를 얘네는 이번에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전에는 전쟁을 한다 뭐 우린 언제든지 도발한다 막 이러다가 빈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미국의 준거리 조종 워싱턴 뭐 서울은 함부로 이제 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서울을 공격해버리면 중국에도 피해가 가고요, 일본에도 피해가 가고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가 피해보면 그 나라가 또 전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제일 주둔국인 미국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을 초토화시켜버리면 한국이 가질 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그래서 그거는 감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1년 만에 다시 언론에 다시 나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 촬영하고 언론에 나가고 저의 얘기를 막 했더니 어떤 분들은 뭐 건방지네, 뭐 좀 아직까지도 뭐 눈에 살기가 있네 막 이러시는데 저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늘 대한민국을 존경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받은 은혜와 대한민국에서 받은 나의 모든 혜택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함에 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면서 살고 있고, 좋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면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네, 나이가 있다고 해서 싸울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라가 부른다면, 국가가 부른다면 제 목숨 하나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알았고 세계에 대해서 눈을 틔워주게 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서 산 저희 탈북민들을 좋은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당당하게 내고 있고 보답하고 살고 있다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